기온 속에 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 오전부터 전남, 오후부터 충청과 그밖에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길게 토요일까지 비가 온 뒤 일요일부터 서울, 세종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국회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현장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의혹 제기에 사법부 독립 침해를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 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엄지성과 오현구의 골에 힘입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10월 A매치 일정을 1승 1패로 마무리한 홍명보호는 11월 국내에서 다시 소집돼 두 번의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6만 5천석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어제 2만 2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 썰렁한 분위기 속의 경기가 치러졌으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중이 3만 명이 되지 않은 건 2015년 자메이카의 평가전 이후 10년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육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컨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혀왔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2주 넘게 Z세대 시위가 이어진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현지 시각 14일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의회 해산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했다며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의회 탄핵 의결 직후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는 정권 장악을 선언하며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의 해산을 명령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 젊은 Z세대 주도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이후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사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강행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법사위.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현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우리 국민 숫자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 감금 관련 통계를 발표했죠. 예, 경찰청이 이제 작년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약 2년간 이 캄보디아 관련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을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은 91건이고요. 나머지는 그 52건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 감금 관련 통계를 공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한국인 몸값이 가장 비싸다 이런 그 교민들의 이제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 오창수 교민회장은 시아누크빌에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캄보디아 전역으로 보면은 더 많은 한국인이 구조를 기다리며 범죄단지 안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 대응단을 꾸리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죠. 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했는데요. 이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이죠. 이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는데요. 이 사태 파악과 수사 공조 등을 위한 이 합동 대응팀입니다. 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한 63명 정도로 파악이 됐다면서 전원 송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항공편을 투입해 이들을 최단 시일 내 송환한 뒤 국내에서 이들의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양국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TF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불법 사기 조직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언젠가 터질 폭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경우 일본처럼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1등이라면서 집값이 과대포장돼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이 방점은 사실 공급에 있다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도 일정 부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언급했네요. 네, 곧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발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좀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소위 시장 교란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을 이제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고요. 네. 이 감독 조직에는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도 발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등 감독 조직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고 해도 의심이 되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처럼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교란 행위 차단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법원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네요. 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또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이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앞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또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이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좀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준 걸로 보이는데 네. 특검은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다음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어제 이제 국정감사 이 법무부 법사위 국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법무부 장관이 이같이 공식석상에서 말한 건 처음입니다. 네. 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행위가 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죠. 2014년 통합진보당이 이 지하혁명 조직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해고 획책했다는 사유로 해산된 것이 국내에선 유일 사례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면서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죠. 예, 이제 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6월 9일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을 했지만 3일 만인 6월 12일 변호인인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고 했는데요. 이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 7일
이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이 이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젠 해운 분야로 번졌습니다. 국내 기업까지 불똥이 튀었네요. 예,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한화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미 조선 협력 상징으로 지금 강조한 바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중국의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재 이후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해사, 물류, 조선업 301조 조사 활동을 협조 지지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현지 시각 어제 0시부터 중국 선박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에 맞서 같은 시간부터 미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 중국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한화오션을 협상 카드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SSG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네요. 예, 삼성은 대구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SSG를 5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정규 시즌을 4위로 마친 삼성은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를 차례로 통과하며 오는 17일부터 한화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어제 1위 동점이던 8회 말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린 디아즈는 준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엄지성, 오현규의 득점에 힘입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 차량들 늘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내륙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까지, 이후 신천에서 광명까지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요. 또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은 도봉여금소부터 성수까지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또다시 흔들린 모습이네요. 어떤 일이 영향을 미쳤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식용유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직후라 시장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금과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반등하던 중 발언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7% 밀리며 22,5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하락한 6,57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방향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발언이 촉발한 지정학 리스크, 파월의 완화적 스탠스가 부각시킨 금리 전환 기대, 그리고 AI 거품 논란이 맞물리며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업 실적과 소비 지표는 견조함을 보여서 혼재된 신호 속에서 긴장된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시장은 향후 10월 FOMC 회의에서 인하 여부 그리고 미중 관계를 관망하면서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했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 약화 그리고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조만간 종료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단기채 금리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JP모건과 에버코어는 파월의 발언이 10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확인해준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TD증권은 연준이 연말전 QT 종료 후 내년 초에 국채 재매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올해 10월과 12월 그리고 내년에는 세 차례 추가 인하를 반영하면서 최종 금리 3%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외국 리서치 기관도 있죠. 글로벌엑스의 스콧 헬프스타인은 지금 연준에는 쉬운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결국 10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는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간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노동시장, 무역정책, 소비, 기업 실적 등 상반된 신호가 혼재된 모순된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중순 실적 시즌이 개막했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월 중순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대형 은행들이 양호한 실적을 내며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부문이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시티그룹은 5개 주요 사업 부문 모두에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웰스파고는 규제가 해제된 이후 새 성장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블랙록은 민간 신용과 대체 자산 확대로 3분기 2,050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신용 리스크 악화 가능성을 경고해 시장 분위기를 일부 누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초반의 상승세를 막판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장 시작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인 9만 6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코스피가 장중 고가 대비 85포인트 빠지며 0.63% 하락한 3,56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46% 빠지면서 8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볼까요? 기관이 6,300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4거래일 동안 선물을 2조 8천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역 갈등의 재부각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미국이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를 부과 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 주식회사 및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이 중국의 해양물류 조선산업 발전을 겨냥해 제재를 시행한 것이 국제법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러한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해쳤으니 중국 내 모든 조직 그리고 개인은 하나오션 및 미국 내 5개 자회사의 거래 협력, 기타 모든 형태의 교류 활동을 10월 14일 발표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의 반제재 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타격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엔진을 비롯한 한국의 엔진 제조사들에게 엔진을 발주한 중국 조선사들은 중국 선주에게 발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선주와 계약한 선박에 탑재되는 엔진을 한국에 발주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취소를 하게 되면 선박의 납기, 품질 모두 못 맞추는 상황이 됩니다. 나아가서 국내 조선사는 일부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중국과의 거래 관계가 생성될 일이 없다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는 제재 조치인데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25년 들어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기 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건 조선, 방산, 원자력 섹터입니다. 이번 반도체 랠리 기간 동안 방산과 원자력 섹터는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 조정폭이 적었던 조선 섹터에 대한 비중 조절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IM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의 근거를 든 것이 미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것인데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어제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몇 가지 기록을 세웠다고요? LG전자 인도 법인은 공모가 대비 50%가량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시가총액은 131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약은 인도 증시 역사상 최다 청약이었고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IPO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5% 정도 오름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도 동조화되어 하락하며 그 수급이 다른 섹터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하루입니다. 국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값 오름세가 더 가파른 모양새인데요. 국제 금값은 0.85% 오른 온스당 4,1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과 국내 금 가격 간의 차이가 16%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2일 기준 1.3%의 차이를 보이던 국제 시세와의 차이가 한 달 만에 16%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금반지 한 돈을 구매하는 경우에 국제 시세보다 10만 원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51% 오른 1,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외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을 했고 기축통화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가을에 맑은 하늘 보기 정말 어려운데요. 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는 전남, 오후에는 충청과 그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도의 최대 60, 그밖에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충청과 전라도, 경남과 제주도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평일에 계속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모레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3도, 청주와 대전 24, 전주 26, 제주는 27도까지 올라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
춥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초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기온이 내려갈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그 외신에서는 태풍 소식이 계속 보도가 됐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 소식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 없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올해 발생한 태풍은 모두 23개인데 대부분 중국 쪽으로 향하거나 일본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한반도에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태풍을 다 밀어낸 겁니다. 네. 매년 평균 3.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나 10월에는 0.1개로 사실상 올해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다행이네요. 네. 오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네, 전격 인터뷰 예고했듯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먼저 짧게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잖아요. 3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번 국감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한 정인 신청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수용이 안 돼 있고 예. 자료 조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굉장히 잘 됐다고 했는데 조현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구윤철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네. 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소위 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다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던데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거거든요. 네. 두 국가론이 된다면 통일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사라지고 그거는 외교부에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네. 총평으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국무위원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 또 일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지금 이번에 공개된 그 내용이 포함이 돼가지고 법원에 영장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화면만 이제 지금 공개됐을 뿐이지 이미 법원에서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뒤늦게 그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발언이 있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정성호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사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그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히 오시느라 물도 한 잔 못 드시고 네, 하셨어요. 물도, 예. 제가 좀 질문을 길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원 강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운영위가 오늘 원래 예정돼 있다가 미뤄졌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일정 변경을 동의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연기라고 반발하셨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운영위가 원래 오늘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회의를 오늘 하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하다가 본회의를 뒤로 늦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운영위는 오늘 당연히 해서 기관 정인에 대한 채택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냥 연기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26일로 지금 본회의는 26일 날 일요일 날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네, 그럼 운영위 일정은 잡혔습니까? 운영위 일정은 아마도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주에 적절한 날짜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사 일정이라든지 뭐 다뤄야 될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법을 처음에 만들 때 여야 간의 간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 간에 서로 상의해가지고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 정신을 또는 협치 정신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운영위를 이렇게 일정을 안 정하고 연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와 언행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그냥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지금 전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청장 김인호인가요? 그 산림청장을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청장으로 하고 또 그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꼭 그러면 김현지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신 거죠?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채택 논의 언제 이루어집니까? 국힘에서는 어떻게 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네. 예. 물밑에서는 늘 교섭단체 대표 원내 지도부 간에는 항상 물밑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 관련한 제보센터 운영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질 않았고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 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열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가장 크게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정말 5,200만 국민 모두가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궁금증이 폭발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추석 밥상 반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이요. 어제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김현지 실장이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거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늘 이렇게 철진한 색깔 논쟁이라고 이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색깔 논쟁 자체가 철진한 것이 아니고요. 판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박정훈 의원이 그냥 공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진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전달을 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대표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네. 그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거기 네. 지금 사법연수원 교수로 가 있는 검사 부부장 검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또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교체되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도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정교사 내지는 증거인멸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 또 현장 국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국감, 오늘 국감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월요일 날 있었던 국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한 거다. 요 단어가 좀 세서요.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다. 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셨는데 왜 입장을 밝히라고 하신 걸까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권력과 권력 간에는 상하관계가 서열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라 그러면서 권력 간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 넘게 이렇게 감금 비슷하게 잡아놓고 계속 조리돌림을 했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법사위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흔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결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그게 고급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지금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그때 30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니까 굉장히 화를 냈다는데 왜 그것이 사전에 리크가 되느냐 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숫자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발표가 이미 됐죠. 네. 그것이 과거에 보면 독재 국가를 이루었던 많은 중남미 국가라든지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의 우호적인 대법관으로 추원하면서 결국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정부 공직자들 위증이나 출석 거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위증 사건 수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검경을 질타했는데요. 대표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석 거부한다는 것은 그때 당대표 때인가요? 계속 뭐 당무로 바쁘다, 뭐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쁘다 이런 핑계를 해가지고 재판에 거의 출석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정 혐의에 대한 재판 이것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께서 거울 보고 자기 고백을 하신 것으로 느껴졌고 사실상 출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김현지 현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통위 국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일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도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그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정동영 장관은 92년도인가요?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때부터 두 국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2017년 북한이 핵 무력화를 완성했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독립된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두 국가론을 신봉하시고 지지하셨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취지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느껴지게끔 발언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정동영 장관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임종석 그때 당시 전 실장이 얘기했던 두 국가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밝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년에 나와서는 다시 두 국가론을 주장을 했는 1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국가론이 되면 통일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잠정적인 어떤 단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라고 본다 그러면 통일부가 필요가 없죠. 통일부가 필요 없고 그거는 외교부에 흡수가 돼가지고 외교부의 한 사람으로 한 국가 대상 국가로 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소위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헌법상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하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두 국가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국내에 어떻게 보면 억류하고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탈북민들 다 북한에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같이 지금도 4개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국가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구의 주장일 뿐이다. 어저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피해를 당했다는 그 제보가 정말 많아요. 놀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사건 연루자들이 신속하게 송환되고 또 강력하게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오늘 정부 합동대응팀이 출국하는데요. 어제 대표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일단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대응이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저께 외무부 장관이 국감에 나왔을 때도 질의를 했더니 그 캄보디아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언제 그걸 보고를 받았는지도 날짜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감에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제 왔다. 당초에 8월 10일 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아서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느냐? 그럼 그때는 몰랐을
알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면은 정확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며칠 전이라고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이걸 지원을 못하고 우리 억류돼 있는 굉장히 지금도 수백 명이 억류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납치 감금 속에 있는 이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대사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거기 지금 대사가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사들을 전부 다 국내에 다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 경찰관이 뭐 한 명 더 충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한 200명 되었고 금년도에 벌써 330건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한 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혹시나 그쪽 캄보디아에 지금 작년부터 들어와서 새로운 단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여야 되고 캄보디아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대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캄보디아 납치건이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게 사실 지난해부터라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제범죄 대응 인력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영사 파견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계속 오랫동안 계속 경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전 정권 타령만 할 개연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고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현재 정권을 잡은 이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동남아의 2개 국가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은 정부 측에서 움직여서 자국민들을 구출해 갔다라고 하는 기사도 네, 나왔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든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진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국민께 말씀드린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22일에 캄보디아 현장 국감에 대표님도 가십니까? 예, 저도 22일 캄보디아 국감은 저도 이제 아주반에 지금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로서 국감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현장 국감에서 뭘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좀 챙겨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조직이 지금 계속 이제 대포 통장을 이제 팔러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현지 경찰과 우리 외교 라인과 우리 경찰 영사 간의 어떤 소통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의료, 선거, 부동산 이걸 당론 추진하는 데 의해서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부동산, 종합 부동산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이런 법안 발의하신 걸까요? 지금 오늘 지금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된다고 아마 네, 임박했다는 보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임박했다고 네. 지금 돼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또다시 영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을 살 때는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주택을 매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와서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집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월세를 내야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에 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살려면 집을 못 사거든요. 거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규제를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런 법안들을 쭉 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 그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적자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들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이 금세 지나가서요. 네. 질문을 한 2가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시고 민주당 협조 요청하셨는데 이 협조 이루어질까요?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양평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유서를 지금 20장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본이 지금 그 가족한테 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 장짜리 메모가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그 박경호 변호사가 하면은 그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와 유서와 녹취가 다 회유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난 간다 이런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특검의 수사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수사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 때문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은 태현님이 보내주셨어요.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척수 장애를 갖고 있어 집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편의 차량을 이용해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고향 가는 길. 올해는 가을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유쾌했습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현재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 일부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 자주 반복이 되겠고 이후 일요일 아침부터 서울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이 8도까지 내려앉는 등 전국적으로 추워지거나 쌀쌀해지겠습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입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대구가 23도, 대전, 광주 24, 부산 25, 강릉 21도 등 대부분 20도에서 26도 분포인데요. 오늘도 서귀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제주 권역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의 늦더위도 전국이 춥거나 쌀쌀해지는 일요일부터는 사라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일요일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오전부터 전남, 오후부터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되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10에서 60mm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3도, 습도는 82%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감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밤사이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였는데 박 전 장관은 내란 공범 혐의였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특검팀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또 숨고르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중에 누가?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네. 어제 CCTV 같은 걸 봤을 때 뭐 내란에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뭐 협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포착해서 뭐 또 이제 그 구속 청구를 이제 재청구하겠다고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지켜볼 일이라고. 그런데 이 네. 법원에서 어제 뭐 CCTV도 있었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이게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이 있다 보니 특검에서 되게 힘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량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의견서도 230쪽 정도 준비했고 PPT 자료도 120장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구속의 그 타당성이나 그런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 전 장관이 소명을 잘 하고 있고 수사 진행에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석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구속해야지만이 수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신의 구속 없이도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 총리 그리고 전 장관 다 이렇게 영장 구속 발부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어떤 국민들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어서 또 한 번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첫날 월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열렸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서 한 9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질문 공세를 했고 또 조 대법원장은 침묵한 채 있었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법사위원회가 추미애 위원장 오신 이후로 계속 헌정사상 없던 유례 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장과 뭐 위원장 다 이렇게 같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관례 없던 일인데 했고 좀 야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줘서 또 간사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일정을 정하는데도 여야 간사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동안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대표로서는 재판의 내용 이외의 다양한 그 법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이 안 가다라거나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세우려고 하고요. 또 법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기관 증인으로 법원 행정처장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참고인 자격이다라고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증인의 자격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해서 앉아있고 또 상당 시간 열몇 시간 지난 이후에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였는데 거꾸로 국회가 뭐 조희대라는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서 이 상권 분립의 대상이 돼야 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법사위원회가 연일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당 안에서도 좀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지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어제 장면을 바라보는데 그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는 것은 원래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원래 관례에 있던 일이고 이제 보통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했죠. 이제 그런데 어제 이제 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평소에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상권 분립이라든가 사법권 독립 이게 법관들의 권력을 유지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는 이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객이 좀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제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엔 이 원초적인 이유 이것들을 우리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저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조희대 대법원이 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법치주의가 이 무너지는 그 이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졸속적으로 파기환송했던 것.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그 정말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에 의해서 내란수계 혐의자가 석방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감을 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오히려 그런 걸 보호해주고 하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어떤 해명, 설명, 입장 이런 게 없이는 어제와 같은 일들이 향후에도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현장 국감이 있어서요. 오늘 현장 국감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그동안에 내용상 공방은 뭐 계속 뭐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입장을 밝히라 하고 뭐 침묵을 지키거나 뭐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지리한 공방이 저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이미 제가 몇 주 전에도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관의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쟁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향후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법원은 국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거나 행정부가 또는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세히 88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며칠 날 우리가 왜 선거 전에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그런 재판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제 대법원의 공식 기구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로 그런 문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사실을 숨기고 이 문건 내용을 여당하고만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밝혀야 되고 진실 규명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추미애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에게 준 내용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를 다 공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대법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원칙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법관은 재판으로 얘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침묵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장 혼자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행정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법원 행정처장이 이 12명의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는 소위 소수 의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과정,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거를 지킨 부분이라든지 함께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이 무슨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걸 콕 찍어서 이분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하듯이 하고 이렇게 관례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이제 국정감사도 우리는 현장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장 검증이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국감을 가면 이렇게 현장을 나갈 경우에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국정감사, 현장 국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이라는 말을 쓰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대법원장의 PC를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무슨 특검 수사에 이어서 이렇게 더 나아가지고 마치 수사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려고 이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같은 것도 함부로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 없이 간사 없이 본인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국회에서 유례 없이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고 면박주기하고 해놓고서 오늘도 현장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법에 없는 어긋난 짓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반론하시죠? 네, 말씀 중에 네. 이제 뭐 대법원장의 역할이 뭐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또 대법원장이 원 오브 댐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초고속 졸속 재판은
대법원장의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일이 잡히는 것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 판결을 그때 했느냐, 그렇게 졸속한 그 절차를 거쳐서 초고속으로 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판결로 대답했다. 동문서답이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네. 법사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8페이지 내용에도 있고 네. 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도 설명이 된 바가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단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 선거법 심사 그 재판은 6개월, 3개월 만에 끝나야 하는데 1심과 2심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을 하고 2년 2개월, 4개월의 시간을 이미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결론을 정하기 전에 이 대법관들끼리 의논을 했던 부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키지만 언제 선거 전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합의가 있었고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은 2명 정도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명 그 전 후보께서도 그때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나와서 오히려 빨리 털어주는구나라고 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뭐 졸속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는데요. 2년 2개월, 4개월 이 2달 끌면서 정말 3년에 걸쳐서 모든 국민이 아는 재판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 당사자도 환영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결론이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 의원님 반론까지 하고 법사위 국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이제 국가의 외교적 문제라든가 또 아주 통치 행위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이 자제를 하는 것이 이 통례이고 또 관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을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말 뼈저린 반성과 해명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아마 가속화될 것이고 이 국기문란 사건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발생이 지금 7월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8월 초로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외통위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안 거 아니냐. 그래서 대응도 지금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까지 외통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딱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현지 강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아, 전년 대비요? 네.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24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행안부에서 그 이제 경찰관 파견 증언을 거부를 했죠. 물론 뭐 그게 전부 모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 범죄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들은
파견 나가 있는 경찰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라든가 수사 정보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아니고 이제 경찰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외교부와 경찰 간의 공조가 좀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 개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에서도 인지가 늦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뭐 전임 정부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이 발생할 동안 사실은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시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무부처가 소위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고 정말 정말 본인 아들이 저렇게 줄었다면 저 몰랐습니다라고 저런 얼굴로 나와서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거나 지금 조치를 열심히 다하고 있거나 이런 태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인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인도 정부가 나서서 1000여 명 이상 구출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단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국제 사례를 또 챙겨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반적으로 외교부의 업무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도 사실 멀쩡하게 출장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쇠사슬 묶이고 했을 때도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킨 총사령탑들이 공석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 현장에서 보호하고 또 그 나라랑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국 대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총영사도 없었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캄보디아 대사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후임을 발령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들어와라고 해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휘 감독이 누구에게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도 뭐라고 답변이 왔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캄보디아 경찰에다 신고해라. 네. 심지어는 우리 대사관 근무 시간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부 본부에서의 부실뿐만 아니라 그런 현지 대사관들의 사령탑들을 공석으로 두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울러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지 않게 즉각 또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9월에서야 여행 관련돼서 아주 낮은 단계의 경보를 보내다 보니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전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 콕 집어서 그 문제를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경찰청 증원 요청 안 한 거는 물론이지만 이 캄보디아가 약간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통일교 협잡에서 엄청난 5대2 사업을 했던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5대2 사업을 했던 국가인데 그 경찰관 한두 명을 증언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거의 14배 정도가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보였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좀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캄보디아가 소위 스캔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부분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캔 컴파운드가 한 53개소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합니다. 특히 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 국제적 자본과 네트워크가 지금 동시에 얽혀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빠져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거나 신변에 엄청난 위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범죄 집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특이하게 보였는데 영국하고 미국에서 캄보디아 그 사기 조직을 아예 제재 명단에 올리고 왔는데 네. 보니까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원래는 중국 국적이었는데 캄보디아를 귀화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도 네, 나오곤 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제가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제 공적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의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공적 원조 좀 외교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도 다 연계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물론입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현지 대응팀들이 이제 파견이 되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22일에는 우리 이제 외통위 위원들도 네. 현장 국감도 가고 그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제대로 된 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공적 원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그냥 인도주의 차원에서 할 건 아니죠. 그 연계해서 공적 지원도 당연히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외교부의 이제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ODA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외교부 입장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온라인 스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입장을 낸 게 이제 이달 11일 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빨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출하고 보호할 건지에 대한 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민들 조심해라라는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 뭐 출장이나 여행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 보호에 대한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실 규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날도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지적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부가 이 사건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가 이 입장문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말한 외교부 장관의 모습에서 과연 이들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온라인 스캠 사건 이런 걸 떠나서 네. 빨리 그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6월에 대선 끝나자마자 6월 말에 로이터 AFP 통신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제 이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이 보고서의 제목이 캄보디아의 사기 시설에서의 노예제도 인신매매 고문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굉장히 좀 넓게 알려졌었죠. 그 전에 작성된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50세계의 이 사기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조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있었고 무장 경비원들이 있고 그리고 몇 개 기구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하고 같이 가도 조사하기가 힘든 내용이다. 뭐 이런 아주 참혹한 내용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거기서 살아서 돌아와서 나온 사람들 몇백 명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번 사건이 있었다라면 외교부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신매매나 이런 얘기 나오면 숙지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숙지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이 부분 국민들한테 자본 알려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캄보디아 당국이 한 2,100명 정도를 감금하고 있거든요. 네. 범죄자들을 감금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범죄자들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뭐 재판 중이니까 뭐 범죄자를 확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혐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3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유인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네. 이제 가게 되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63명이 지금 물론 사실관계는 봐야 되지만 큰 흐름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루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짧게 처음부터 범죄자를 가둬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범죄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외교부 입장도 자꾸 처음부터 무슨 이 사람들이 범죄자다 이런 거랑 대한 지금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가 좀 틀리네요. 예, 잠시 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외토기 국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를 순방했을 때 반려견을 위한 의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 의원님. 이거 뭐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공과 사를 아예 구별 안 하는 진짜 무개념 권력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 리투아니아에 가서 이제 개인적인 사적 쇼핑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드러난 게 프랑스에서 사적인 반려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좀 기상천외합니다. 그 외국 가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또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전을 또 통보하는 방식도 외교부 본부가 아니라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연락했다. 이런 비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비선 라인을 원래부터 좀 좋아하는 성향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는 당연히 없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이런 생활형 권력 남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좀 하여튼 좀 밝혀서 향후 이 정부 권력 운영자들에게 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면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하고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외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사실 그 당사자인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도 사실 국민들에게 화제거리가 되는데 늘 또 가족 동반 또 영부인 동반으로 인해서 역대 많은 정부에서 이런저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의전 행사고 또 국가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현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김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실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진숙 위원장이 소위 장관급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취임 하루 내용을 가지고 탄핵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장면도 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냥 크게 내용이 변동이 없는데도 다른 부처의 경우는 이제 개정의 형태로 처리를 해놓고서 방통위원회만 콕 찍어서 이준숙 위원장을 찍어낼 수 있도록 아예 이제 법을 폐기하고 전면 개편하는 그런 모양새를 봤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을 통해서 이 온 국민들 보는 앞에 장관 그만두고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수갑 차여지는 모습을 봤고 물론 이제 법원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속적으로 망신 주고 한 명을 찍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뭐 기관 증인으로 나왔을 때나 이런 일을 겪었던 또 개인 자격으로 나왔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진술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앞서 우리가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장 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이 네. 수사에 이제 협조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갑 채우고 하는 장면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국회에서 나오는 날짜 위에는 출석하는 날짜를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숙 위원장은 국회에 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었지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충분히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나 국회 자리에서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 경찰의 법원과는 다른 법원이나 검찰하고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구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어제 충분히 좀 진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자꾸 만들고 또 자기가 체포되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자꾸 정치적 상징 인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혐의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수사에 비협조했기 때문에 체포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판단을 해서 뭐 굳이 체포까지는 안 하고도 뭐 수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또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에 맞게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법원 자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씨는 이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이게 기각이 되면서도 이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될 정도로 중범죄자다. 이런 혐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문제보다도 이 본질은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든가 또 뭐 어떤 정치 공세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그냥 일방적인 그쪽의 입장만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 즉 얼마만큼 협조를 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완전히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 영장 발부를 할 때 경찰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쌍방의 입장을 다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 이쪽 주장은 이렇지만 반대 주장은 다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석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고 그때 해당 관련해서 가장 낮은 단계로 그냥 주의를 줬습니다. 여기는 징계 수준에 들어가거나 수사 의뢰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관급 그만두고 나온 사람을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 이런 게 이제 과잉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적부심으로 풀어주면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한 말입니다. 체포의 그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지금 수사가 또 이미 언론에서 예, 일정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지 이제 1부속실장 증인 채택 논의가 이게 계속 지금 매듭이 지어지진 않고 있어요. 운영위도 오늘 예정이 돼 있다가 또 일정이 연기가 돼서 아직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좀 피하려고 일정 미루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권 의원님 그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운영위원회가 복수상임입니다. 복수상임이라 이제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에 이제 그 국정감사가 별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한 초중순쯤에 열리게 될 텐데 뭐 시간상으로 봐서 뭐 아직 그 뭐 증인 채택하는 데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 채택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를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는 중에 보통 수요일은 현장 국감을 나가거나 각 당 국감 준비기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사위도 오늘은 이제 현장 국감 나가고 저희도 오늘 국토위에 관련된 다른 이제 외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오늘로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잡아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주고 출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여유 있게 줘야지 그러지 않고 이제 막판에 하면 나 그날 뭐 안 됐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까 봐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은 가장 먼저 안건으로 다루는 거고 가장 먼저 별도 날짜를 지정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오늘 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날짜가 다른 국감이랑 겹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인사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출석해야 되는 사유는 훨씬 더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기관 증인으로 필수 참석이었던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전 정권들에는 본인 손으로 특수활동비를 0으로 만들었다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그거를 100% 살려내는 등 이게 다 이제 총무비서관실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사유는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추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화영 지사 이제 어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변호사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소위 이 변호사가 바뀌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변호사와 김현지 전 보좌관이 나와서 또 이 사건 관계를 이화영 지사만 부를 게 아니라 부지사만 부를 게 아니라 더 사건의 진실을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같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돼서도 백현동 관련해서 이번에 뭐 산림청장 임명하신 분이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김현지 그 시민단체 사무국장과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보훈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당사자가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밝혀야 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 반론할까요? 예. 이제 그런 확인 안 되는 이야기들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된 얘기입니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 이거 기초적인 사실이 틀린 의혹제기죠. 그리고 이제 색깔론까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로 보면 색깔론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뭐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여러 가지 경위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 이제 산림청장 관련해서 뭐가 틀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르쳐 드릴게요. 백현동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제가 이제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뭐 대학 시절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가르치신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쟁용으로 증인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명확해지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증인 채택에 흔쾌히 찬성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 김인호 산림청장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백현동을 저희 국토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백현동 관련된 얘기에서 김현지 비서관과 이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고. 백현동 파격적으로 4단계 상승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시민단체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김인호 이 민간위원이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속했던 이 성남 이제 21에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고, 그래서 본인이 제안해놓고 본인 이름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문은 사실상 김현지 그 단체의 사무국장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점점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다음 당당 토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 내리는 비는 오전부터 전남, 오후부터 충청과 그밖에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되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0에서 60mm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린 뒤에 일요일 아침부터
오늘부터 서울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이 8도, 광주와 대구도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급격히 추워지겠고 낮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구가 23도, 대전, 광주 24, 부산 25, 강릉 21도 등으로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가 대부분인데요. 오늘도 서귀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제주 권역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의 이때 늦은 더위도 전국이 춥거나 쌀쌀해지는 일요일부터는 큰 폭으로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당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사태 등 유사한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에 대해 최초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초로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대학생 박목 씨 사인이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입니다. 어떻게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이런 사인이 나올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참혹한 범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출국 당시에는 가족들한테 박람회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범죄 조직에 유인을 당한 것이고요. 휴대폰 요건을 뺏기고 폭행과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네. 이 박모 씨가 8월 8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2달 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진 걸까?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현지법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 휴대폰을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뭐 현지법적으로 신고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 늦게 알려진 이유는 현지 수사가 어쨌든 지연이 좀 됐었을 것 같고 네.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피해자 신원 확인 및 통보 절차가 좀 지체됐을 것도 같고 외교 절차적으로도 좀 공조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복합적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국이 아니고 캄보디아라서 말이죠. 네. 캄보디아의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질문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이 피해를 당한 박 씨를 가해한 조직하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네,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 어떤 범죄 조직들과 현지 공권력 간의 결탁 이런 부분이 좀 제보나 보도가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 뭐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명확하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망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피해자 박 씨의 시신도 온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리는 걸까요? 해외에서 이렇게 사망을 하신 경우에 시신을 국내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망 진단서랄지 방부 처리 증명서랄지 운송 허가랄지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여러 행정 절차들이 있고요. 더구나 이 사건은 사망 또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 절차상 증거 확보나 범행 방법을 좀 찾는 이런 과정에서 좀 오래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중간 체계인 체포가 됐다 국내에서 소개를 했다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가해자들을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 국내 공권력이 해외나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하게 좀 공조 협력을 일단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직접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 공조를 통해서 결국은
주범들을 좀 검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애초에 피해자를 유인한 그 대학 선배라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외 이송 유인죄나 살인 공범으로도 검거가 될 경우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원래 조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어쨌든 캄보디아 법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조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뭐 국내에서 재판한다거나 이런 거는 애시당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감금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강한 요구로 또는 뭐 지금같이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됐지만 우리 국민 중에 한 60여 명이 또 유사하게 지금 캄보디아 당국에 지금 구금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인책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유인책으로 활동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내법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을 모으는 유인책이 있을 것이고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유인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범행의 전모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의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 법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주범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중형이 지금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인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거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네. 빠르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신고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형태가 많고요. 20, 30대 청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취약한 계층이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출국 후에 가족과 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23일에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이 코리아 데스크 신설이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 수사를 통해서 범인 검거나 피해자 구조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사법 공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지금 한국인 납치 피해 가족들이 찾는 민간 구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의 역할은 뭘까요? 네, 이 비공식 민간 구조 채널로 실제 활동을 하고 또 실제로 아마 도움을 받아서 구조가 된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뢰성이랄지 법적 책임 문제가 반드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전문가의 무리한 구조 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또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명목에 금전 요구 같은 2차 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한 채널을 보면 텔레그램 채널이던데 이런 게 사실 부모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국인들 특히 이런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고 혹시 보신다면 무슨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동남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죄 집단들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랄지 이런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공권력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권력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동남아에서 특히 최근에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철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